5월 24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4월 시카고 연은 전미 활동 지수가 0.47로 전월 대비 개선됐습니다. IMF 총재는 자산 뒷받침이 없는 스테이블 코인은 피라미드 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미국 기업의 수익 악화로 증시가 5%에서 10%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유럽과 미주에서 발병 중인 원숭이 두창을 억제 가능하고 변이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9월까지 마이너스 예금금리 종료를 시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 2달 연속 금리를 인상할 예정입니다. 화이자가 5세 미만에게서 코로나 백신 효과를 확인했다며 FDA에 긴급 사용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중국 내 주택 공유 사업을 철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의 이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중국에 대한 관세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다만 경기 침체 리스크와 또 우크라이나의 지정 확정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증시가 앞으로 더 하락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경고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지키는 현명한 투자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죠.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장중 급등했습니다. 주요 기술주와 대형 은행주들의 강세가 지수 상승에 힘을 더했는데요. 지난주 8주 연속 하락하던 다우 지수 반발 매수세와 함께 오늘 2% 가까이 올랐습니다. 1.98% 강세로 31,883선 기록. 80선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약세장 진입에 대한 우려를 키우던 S&P 500 지수는 11개 섹터 모두 올라 1.86% 뚜렷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주들의 상승에 나스닥 지수 역시 1.59% 오르면서 오늘 3대 지수 모두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유럽 증시는 독일 경제 지표가 시장의 예상을 웃돌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방문 중에 중국에 대한 일부 관세를 완화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한 뒤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가 1.17%, 독일 닥스 지수도 1.38%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아시아 시장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우리 시장, 중국의 부양책과 또 한미 정상회담 등으로 인한 투신 개선으로 장중 2,650선을 오르기도 했지만 한국의 무역 적자 확대와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0.31% 올라 2,647선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0.42%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장 초반 급락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관세품에 대한 관세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낙폭을 축소해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홍콩 항생지수는 주말 동안의 나스닥 약세 영향으로 기술주가 떨어지면서 1.19% 내렸고요. 마지막으로 일본 증시. 일본 정부가 다음 달 국경을 개방하기로 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여행과 레저, 금융, 해운 업종의 상승세가 눈에 띈 가운데 니케이 지수 0.98% 올랐습니다.
최근 하락 흐름 보이던 국채금리 오늘 일제히 상승세입니다. 뉴욕 증시 하락의 충격에 따른 채권 매수세가 다소 가라앉았고 20일 금리 인상 시사에 긴축 경계심이 여전히 자리를 잡으면서 미 국채 수익률이 올랐는데요. 오늘 2.8% 아래로 내려오던 10년물이 2.86%까지 올랐고요. 2년물 국채 수익률 역시 2.63%대에서 거래됐습니다.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3대 지수 모두 뚜렷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미국 증시는 JP모건의 순이자 마진 상향 조정과 견고한 경제 지표를 통해서 최근 하락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경기 침체 이슈가 완화되자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바이든 미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 인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점도 우호적이었고요. 다만 이제 장 초반 나스닥의 하락을 부추겼던 일부 개별 종목 이슈가 지속되는 등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진행된 가운데 금융과 에너지, 대형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미국 증시 흐름을 좌우한 부분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 반등세가 이어질지에 대한 전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4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이후에 경기 침체 이슈에 시장은 민감한 반응을 좀 보여왔었습니다. 보통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될 경우 은행들의 대출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기업들의 설비 투자를 위축시켜 향후 고용 불안, 소비 감소 등으로 이어져 경기 침체를 야기시켜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JP모건이 투자자의 날을 맞아서 대출 증가 등을 이유로 연간 순이자 마진 전망을 상향 조정을 했고요. 과거 장단기 금리 역전 후 나타났던 일반적인 현상과 달리 대출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경기 침체 이슈를 일부 완화시켰습니다. 여기에 시카고 여론이 발표하는 국가활동지수가 개선된 점도 경기 침체 이슈를 완화시켰는데 이 지표는 경기 확장 후에 마이너스 0.7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경기 침체가 시작될 가능성을 얘기하고요. 경기 침체기 이후에 플러스 0.2 이상으로 높아지면 경기 침체가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는데 여전히 플러스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어서 최근 시장의 하락 요인 중에 하나였던 경기 침체 이슈를 완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해 왔었던 대중국 관세 인하와 관련해서 전일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재차 언급을 하면서 관련 기대를 높인 점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이고요. 대체로 관련 이슈 등으로 달러화가 크게 약세를 보인 가운데 국채금리와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등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져 오늘 미국 증시의 상승을 좀 견인했고 이러한 흐름 자체는 이번 주에 있을 FOMC 의사록 공개라든지 엔비디아 실적 발표 등을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들 강수민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네, 미국 증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11개 섹터 가운데 금융주가 가장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JP모건이 6%대 상승했는데요. JP모건은 올해 순이자 소득 예상치를 상향했습니다. 따라서 이 다우지수 편입 종목 가운데 가장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또 비자도 3.5% 넘게 오르면서 JP모건과 골드만삭스와 함께 다우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금융주 다음으로 오늘 에너지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쉐보론이 2%대 올랐는데요. 다만 프랑스 은행 소시에테 제네랄은 밸류에이션을 이유로 쉐보론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금요일장 5%대로 큰 폭으로 떨어지던 보잉이 오늘장에서는 2.7%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맥도날드에 이어서 스타벅스도 또 러시아에서 철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15년 만에 130개 매장이 운영되고 있는 러시아에서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장 스타벅스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중국에서의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의 숙박은 수익의 약 1%를 차지했습니다. 오늘장 에어비앤비는 0.6%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헬스케어주 살펴볼 텐데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아동용 코로나 백신이 3회 접종을 분석한 결과 오미크론에 대해 80%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장 화이자는 0.7%가 올랐고 또 바이오엔텍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SBB증권은 일라이릴리에 대해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라일릴리의 새 당뇨병 치료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또 지금 시장에서는 일라일릴리의 신약 티르제파피드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장 일라일릴리 1%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모더나의 경우도 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UBS는 애플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하긴 했지만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이폰 수요가 감소세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상관없이 오늘장 애플 4%대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게임스톱이 NFT와 암호화폐용 디지털 지갑을 출시한다고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게임스톱 0.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주 가운데 디즈니의 상승폭이 눈에 띄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3%라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는 오늘장에서 1.6%가 오르긴 했지만 아직까지 $700 선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어서 반도체주 흐름도 짚고 가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AMD를 최선호주로 재차 선정했습니다. 현재 AMD는 추가적인 주가 상승의 초기 단계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또 6월 9일에 AMD의 투자자의 날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장 AMD 1.6%가 올랐습니다. UBS도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오늘장 엔비디아도 1%가 오르고 있는데요.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5%, 또 속스 ETF는 0.4%가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이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 VM웨어를 인수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VM 주가는 24%가 급등했지만 브로드컴은 3%가 떨어지며 나스닥 지수 편입 종목 가운데 두 번째로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아마존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아마존의 최근 EPS를 보면 올해 수익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가 반영되어 있다고 봤고요. 다만 이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도 포지셔닝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아마존 오늘장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티그룹이 갭을 포함한 일부 의류업체의 목표가를 하향했습니다. 소매업체에 대한 시장 수익 추정치를 낮추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소비자 수요에 비해서 의류 재고를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갭은 5%로 크게 떨어지고 있고요. 또 에버크롬비와 아메리칸 이글, 랄프 로렌 모두 오늘장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콜스의 경우도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며 2%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특징주 살펴봤고요. 원자재 지왕은 최보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국제 유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초록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유럽연합 EU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가 예상보다 더딘 진행 상황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가에 탄력을 주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반대국은 헝가리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더해서 중국의 코로나 봉쇄령이 재개되더라도 상하이 경제가 자유로워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오랫동안 5월 말부터 노동절이 끝나는 9월까지 이동량이 많아지는 시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휘발유에 대한 수요도 올라가게 되겠죠. 꽤나 오랫동안 유가를 뒷받침해주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듯합니다. 이 가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WTI는 0.23%, 브렌트유는 0.83% 올라서 $110와 $113 선에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천연가스입니다. 미국산 천연가스의 필요성이 점점 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움직임입니다. 천연가스 가격을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8.4%가량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두와 대두유 그리고 옥수수와 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곡물 모두 날씨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밀도 마찬가지, 대두와 대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지난 14일 동안 밀이 자라는 미국 남부평원에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고 발표했는데요. 캔자스주는 물론이고 미국 외의 국가들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서유럽도 현재 밀이 발화하기에는 강수량이 부족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옥수수도 역시나 같은 맥락이라고 파악하시면 쉽겠습니다. 대두와 대두유 그리고 옥수수와 밀 가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두와 대두유는 1% 그리고 0.48% 빠지고 있고요. 옥수수와 밀도 역시나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0.92%, 2.09% 약보합권과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코코아입니다. 단연 코코아의 최대 생산국이죠. 이 코트디부아르의 토양에 내재된 수분이 부족했던 강우량을 상쇄시켰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1일부터 현지 시간으로 5월 22일까지 이 코트디부아르의 코코아는 187만 4천 톤으로 집계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한 양을 출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코아의 가격 0.41% 올라주고 있습니다. 2,43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귀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리는 흔히 글루텐 프리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대안처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네이처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글루텐 프리 귀리 시장은 올해 7.8%가량 몸집을 부풀릴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2032년까지는 3억 3,4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닐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귀리의 가격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8% 강부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설탕 가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이 이번 시즌 설탕 생산량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윤곽이 드러나면서 가격 안정세를 이끌어줬습니다. 이집트도 300만 톤에서 280만 톤으로 올해 설탕 생산량을 줄인다고 전했습니다. 설탕 가격 오늘장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1%대 떨어지고 있고요. 아주 큰 낙폭은 아니지만 19센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목과 돈육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원목입니다. 금과 유가는 떨어져도 이 반등세를 보여줬던 반면 주택 판목 수요가 줄어들면서 원목은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원목의 가격 피트당 780달러였습니다. 올해의 최저점인데요.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원목 또 한 번 떨어지고 있습니다. 2.31% 넘게 떨어지면서 현재 651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돈육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육인데요. USDA의 보고서는 돈육에 대한 협상 평균 가격을 112.97달러로 규정했는데요. 공식 가격이다라고 정의된 가격은 100.08달러였습니다. 공식 가격보다 더 높은 협상 가격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공급이 부족한 돈육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기꺼이 지갑을 열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돈육의 가격 현재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7%가량 오르면서 110달러 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증시 속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장 금 역시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주고 있는데요. 0.54% 약부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이 1,852달러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어제는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조금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33%가량 오르면서 21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팔라듐과 백금 그리고 니켈까지 한꺼번에 살펴보겠습니다. 팔라듐과 백금, 니켈을 생산하는 러시아의 광산 회사입니다. 바로 노르니켈인데요. 전쟁에도 불구하고 팔라듐과 백금 그리고 니켈의 생산과 판매에 큰 영향이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팔라듐과 백금 가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2% 그리고 0.74% 올라주면서 1977선, 94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니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니켈은 니켈도 역시나 수출에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생산량도 여전히 건재하고요. 또 니켈은 워낙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적인 자재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좋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금은 미래주의적인 관점인가 봅니다. 지금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아주 큰 폭의 낙폭은 아닌 것 같습니다. 1%대 떨어지면서 27,50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연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딱히 새로운 호재도 악재도 없었습니다. 원자재는 별다른 뉴스가 없어도 등락이 나오기도 하니까 참고하시면서 아연 가격 보겠습니다. 3,782선 지나가고 있고요. 2%대 부드러운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달러화 약세 그리고 주요 금속 소비국인 중국이 코로나 종식을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움직임에 힘입어서 수요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점쳐졌습니다. 다만 이 가격을 지지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0.19% 약부합권이고요. 4.2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석, 알루미늄 그리고 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알루미늄 그리고 납은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주석과 알루미늄은 떨어지지만 납은 올라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이었고요. 이어서 ETF 시황이 이어집니다.
ETF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23일 월요일장에서 상승한 ETF와 하락한 ETF 두 개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미국 천연가스와 신흥국 ESG 관련 펀드가 상승을 했고요. 건화물선 관련 ETF와 Z세대의 관심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네, 우선 이날 미국 천연가스 선물이 8% 이상 올랐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천연가스가 미국에서보다 4배 더 비싸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의 LNG 담당자들이 수출에 집중하면서 월요일 수출량은 7주 만에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관련 ETF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내추럴 가스 펀드가 오늘 상승했습니다. 티커명은 한 글자씩 따와서 UNG입니다. 코모디티 펀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달의 8% 상승은 놀라운 수치가 아닙니다. 벌써 한 달간 30%, 올해 들어서만 139% 상승해 있는 펀드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iShares ESG 어드밴스드 MSCI 이머징 마켓 ETF로 티커명은 EMXF입니다. 블랙록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신흥국 시장의 ESG 관련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선 6%가량 상승해서 37달러 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연간으로는 13% 내려 있는 상태입니다. 상위 보유 종목 확인해 보시죠. 섹터별로는 은행주를 35% 이상, 기술주를 20%가량으로 가장 많이 담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살펴보시면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와 메이투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만의 TSMC를 4.54%, 또한 인도의 IT 기업인 인포시스를 2.6% 담고 있고요. 이외에도 바이두나 SK 하이닉스 등의 기업들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락한 ETF 살펴보겠습니다. BDI 지수는 발틱 운임 지수라고 불리는 영국 런던의 발틱 해운 거래소가 산출하는 건화물 시황 운임 지수입니다. 이달에만 43% 상승했는데 최근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작년 12월 이후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한 브레이크웨이브 드라이벌크 쉬핑 ETF 벌크 해운 지수를 추종하면서 화물 선물과 같은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는 ETF인데요. 유일하게 해운 운임 지수에 투자를 하고 있는 펀드입니다. 이 펀드는 ETF 매니저 캐피탈과 미국에서 운송 산업 관련해서 자산 관리와 자문 서비스로 인지도가 꽤나 높은 회사인 브레이크 웨이브 어드바이저스가 공동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선 3% 하락해서 24달러 60센트 선에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ETF 살펴보시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Z세대에 속하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하락한 ETF는 제너레이션 Z ETF로 Z세대가 관심 있어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Z세대의 기준점인 1997년 1월 1일 이후 상장한 기업들만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데요. 이 중에는 스냅과 로블록스, 코세라 등이 속해 있습니다. 이 펀드 올해 들어서는 50%가량 내려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기분 좋게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이슈 바로 체크하시죠. 먼저 로이터 통신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세계 경제 리더들이 다보스 포럼에서 경기 침체 리스크를 경고했습니다. 또 IMF는 세계 경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경고했고,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중관세를 일부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대중관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치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은 다보스 포럼입니다. 아무래도 2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되는 만큼 이 세계 경제 리더들이 참석해서 지금 다양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데 좀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각 23일 다보스 포럼에서 발언한 인사들의 발언의 내용을 전하며 이번 다보스 포럼이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긴축 행보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열렸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인사들은 공통적으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세하게 어떤 발언들이 오고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베르트 하벡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부 장관은 현재 에너지, 식량, 기후, 인플레이션 등 총 4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했는데요. 한 가지 문제만 집중해선 현재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식량 위기가 향후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경기 침체가 당장 찾아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프랑스와 빌르르와 드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은 상충관계에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자신들은 단기적인 목표가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것이라며 해당 과정에서 경제 성장 둔화는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내일 발언을 하는데요. 역시 비슷한 발언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블로그 토스트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경제 활동과 개인의 구매력을 억제해 경제 성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오늘이 다보스 포럼의 1일차인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인사들의 경제 전망 관련 발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발언이 나올지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외에도 오늘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테러 제재를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었죠. 네, 더 자세한 소식들 내일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스타벅스가 15년 만에 러시아 사업을 완전 철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에어비앤비는 비용 압박이 우려된다며 중국 사업을 철수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말레이시아가 6월부터,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죠, 닭고기 수출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 6개 산업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템은 러시아를 떠나는 스타벅스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스타벅스가 사실 지난 3월에 어느 정도 사업을 정리하긴 했었습니다.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그런데 이번에는 이 정리한 사업 외에도 완전 철수를 선언했는데 그 자세한 배경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세계 최대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도 러시아 사업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맥도날드를 비롯한 주요 서방 기업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러시아에서 속속 발을 빼왔는데요. 스타벅스의 경우 지난 3월 8일 러시아 내 매장 운영과 러시아로 제품 수출을 일시 중단한 바 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이 스타벅스가 2007년 러시아에서 영업을 시작한 지 15년 만에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러시아 내 130개 매장 운영을 영구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스타벅스는 현지에서 일하는 약 2,000명의 직원들에게 6개월간 급여를 지급하고 직원들이 추후 재취업하는 데 힘쓸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업 철수를 위한 구체적인 비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맥도날드에 이어서 이제 스타벅스까지 완전 철수를 선언한 상황이고요. 다음은 에어비앤비의 상황 좀 살펴보시죠. 비용 압박이 우려된다면서 지금 중국 사업을 정리한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택공유업체 플랫폼인 에어비앤비가 중국 내 사업을 정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베이징 현지 시간 기준으로 24일 오전에 중국 내 직원들에게 사업 철수 계획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올 여름까지 중국 내 사업을 모두 정리할 계획인데요. 계획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올 여름까지 이렇게 사업을 정리할 계획이고 이는 2016년 이후 6년 만에 내린 결정입니다. 에어비앤비는 비용 압박이 심각해져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중국 내 토종 업체들과 경쟁이 심해지고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내 봉쇄령이 길어지자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에어비앤비의 전체 매출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해당 소식이 실적에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비중이 조금 작다 보니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진 않겠지만 그래도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로 이런 방향을 넓히면은 아무래도 에어비앤비에도 좀 타격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켓워치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모간 스탠리는 미국 기업의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증시가 5에서 10% 정도 추가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고 또 시티그룹 CEO는 유럽의 경기 침체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이 모든 것들이 경기 침체를 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제 지표 하나가 올라와 있는데 4월 시카고 전미활동지수가 0.47로 집계되며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됐습니다. 자, 세 번째 아이템은 모간 스탠리의 증시 전망입니다. 사실 조금 암울하네요. 5에서 10% 더 빠진다고 하니 지금의 약세장에서 과연 어느 정도 더 떨어질까 좀 우려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모간 스탠리가 이렇게 내다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모건 스탠리가 미국 기업들의 수익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증시가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리샤 샬레 CIO는 현지 시각 월요일 고객들에게 보낸 투자 메모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기업들의 수익 전망이 악화하고 부가적인 요소들이 증시를 압박함에 따라 S&P 500 지수가 5에서 10%가량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외에도 주식시장의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수익 모멘텀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기업 재고가 늘고 소비자들이 구매를 상품에서 서비스로 전환함에 따라 수익 전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2020년과 2021년은 기업들이 정부 부양책에 힘입어 초과이익을 거둔 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2022년은 해당 초과이익을 회수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주 리테일과 기술 관련 기업들의 실적을 통해 이런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이런 모건 스탠리의 증시 전망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글로벌 IB들의 평가가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CNBC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구겐하임 CIO는 비트코인이 무려 8,000달러까지 추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IMF 총재는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가 피라미드, 즉 다단계 사기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경고했고 마지막으로 ECB가 9월까지 마이너스 예금금리 종료를 시사했습니다. 자, 마지막 아이템은 비트코인입니다. 코인 여신이 바뀌었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 최보아 캐스터였는데 이제 이엔 캐스터로 바뀌었는데 8,000달러 좀 암울한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 3만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8,000달러라고 하면 한 70% 정도 추가 하락한다는 의미인데 구겐하임 CIO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까? 구겐하임의 최고 투자자인 스콧 마이너드가 비트코인이 현재 수준에서 8,000달러 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스콧 마이너드는 현지 시각 23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마이너드는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3만 달러 아래서 움직일 경우 바닥인 8,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연준의 금리 인상과 급격한 긴축 정책이 비트코인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8,000달러 선은 현재 가격에서 약 70%가 빠진 수준입니다. 마이너드는 또 현재 상황을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과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아직 가상화폐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며 화폐는 가치를 저장하는 단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기술 발전이 가상화폐 생태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마이너드는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통화가 아니며 정크, 즉 쓰레기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들어서 변동성을 좀 나타내고 있고 나스닥 지수와의 동조화 현상도 심해지고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지수는 올랐지만 비트코인은 지금 하락한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는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엔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